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앱 인벤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터는 우리가 이번 수업, 이번 강의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입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끝까지 갈 생각이고요. 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건 에뮬레이터라고 해갖고 AI 스타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추가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뭐 가볍게 뭐 보면서 이해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뭐 외워야 될 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무엇이 있는지 정도 알고 있으면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학습할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것저것 많이 적어놨는데 뭐 봅시다. 뭐 특별히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외울 필요까지 있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앱 인벤터의 개발 환경, 앱 인벤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항, 알아야 될 사항들 가볍게 설명하겠습니다. 뭐 크롬 브라우저 설치해야 되겠죠. 크롬 브라우저. 그리고 구글 계정 있어야 되고 이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앱 인벤터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타트 뉴 프로젝트를 하고서 디자인하고 블록 만들고 이런 순서로 앱 개발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앱 프로그램이 잘 동작하는지 검사를 해봐야겠죠.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에뮬레이터를 사용하는 방법과 폰에 직접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까지 다 진행할 생각입니다. 에뮬레이터도 한번 사용해 보고요. 두 번째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그 에뮬레이터 설치 후 바로 첫 번째 앱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작업을 어디서 하는지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앱 인벤터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가볍게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외워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하나하나 하면서 어디에 뭐가 있다면 뭐하고 그냥 있구나. 어디쯤 뒤져보면 있겠지.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실제 실습을 통해서 학습한 이후에는 그 블록은 이렇게 쓰는 거야. 그건 이런 기능을 수행하라지. 이것까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부수적으로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앱 디버깅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깊이 있게 설명할 생각은 없고요. 이런 게 있다는 거 제목 정도 한번 봤다는 기억만 있으면 됩니다. 예, 구체적으로 한번 앱 인벤터 사용하는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앱 인벤터 개발 환경. 앱 인벤터, 앱 인벤터, 앱 인벤터. 요 말만 잘 기억해 주면 되는 거죠. MIT에서 현재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앱 인벤터란 말과 이제 더불어서 MIT 앱 인벤터란 표현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요 로고, 요게 안드로이드 로고죠.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내용들은 다 안드로이드 OS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여러분이 이거를 실제로 폰에서 실습해 보고자 한다고 그러면 안드로이드 OS가 설치되어 있는 폰이 필요합니다. 또는 태블릿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iOS를 사용하는 경우는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에서도 그런 걸 주의 깊게 설명을 해놨는데 꼭 안드로이드 폰을 준비해서 이 수업을 따라오기 바랍니다. 뭐 특별히 뭐 개통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제한은 없습니다. 아무거나 써도 되고요. 누구 폰을 빌려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공기계라도 인터넷 연결만 되어 있다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은 있죠. USB 케이블만 연결하거나 아니면은 별도로 뭐 PC에 있는 APK 파일이라고 하는데 앱 설치 프로그램만 복사 받아서 그냥 직접 설치해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좀 번거로우니까 그건 좀 지양하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다운로드하는 방법이고 더 편한 방법은 에뮬레이터. 에뮬레이터는 근데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USB 케이블을 이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편하고 좋더라고요. 단 USB 케이블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 다음 시간에 설명하는 AI 스타터가 설치되어 있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꼭 알고 있기 바랍니다. 예, 봅시다. 개발 환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예, 앞에서도 많이 설명을 했지만 앱 인벤터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엣지 이런 프로그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꼭 구글에 접속해서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한 다음에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했다면 그 다음에 있으면 그냥 쓰면 되는 거고요. 구글 계정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크라우딩 서비스를 한다고 그랬죠. 예, 인터넷상으로 접속해서 해당하는 서버에 들어가서 우리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일부는 내 프로그램에서 돌겠지만 모든 데이터나 처리는 서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글에서 개발이 되고 MIT에서 유지보수 추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글 계정이 있어야지만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없을 경우 빨리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추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예, 통과. 예, 일단은 크롬 브라우저가 있고 구글 계정이 있는 상태라면은 그냥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AI2라고 쳐도 바로 검색이 이루어질 거고요. 첫 번째 있는 거 선택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AI2 앱 inventor.mit.edu라는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은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내가 구글 계정, 지메일 계정으로 로그인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이런 식의 화면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정으로 서비스를 받을 건지 로그인을 하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건 내 거고요. 여러분께 뜨겠죠. 예, 이렇게 해서 앱 인벤터 사이트에 접속해서 지메일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바로 화면이 바뀌는데 그 화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기다리면서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처음에 이 그림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뭐 처음에 프로그램 소개하고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는 창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컨티뉴를 누르면 바로 넘어갈 거고요. 아, 처음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뭐 설문조사 이런 게 나옵니다. 나중에 한다고 하거나 취소시켜버리면 됩니다. 처음 접속해서 한 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안내 화면도 보기 싫다 싶으면은 요 옆에 있는 Do not show again 이거 체크해 버리게 되면 다음부터 이 화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뭐 이걸 갖고서 나 같은 경우는 이걸 늘 보면서 아 어떤 사항이 추가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구나 다른 기능이 언제 제공이 될 거다 이런 사항을 확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으면 체크하고요. 아니면 컨티뉴 누르고 나올 때마다 잠깐 살펴보는 것도 괜찮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처음에 안내 메시지창 웰컴 투 앱 인벤터 하면 컨티뉴 누른 다음에 화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이 들어가면 처음에 다른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위에 부분에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보면 마이 프로젝트라는 부분이 있고요. 메뉴죠. 이걸 확장시키게 되면 첫 줄에 스타트 뉴 프로젝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 주면 됩니다. 새로운 거니까요. 네. 창이 열리게 되면 이런 창이 열리는데 여기다가 스타디라고 이름을 지정해 줍시다.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이 바로 앱 이름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저장시킬 때 파일 이름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한글 특수문자 빈칸 사용하면 안 되겠죠? 가능하면 쓰지 맙시다. 한글은 되는데 한글 쓰지 맙시다. 예,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타트 뉴 프로젝트 메뉴를 선택을 하고 여기다 프로젝트 이름을 집어넣어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 다음 단계 봅시다. 예, 이제 화면이 바뀌었을 거라고 믿고요. 오른쪽 위에 보면은 디자이너 블록 이게 두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 디자이너 창이 열려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비활성화 좀 흐리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블록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우리는 이 두 기능을 이용해서 앱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요. 혹시 작업하는 환경이 그림이 틀리다 싶으면은 디자이너인지 블록인지 꼭 확인해 주면 됩니다. 위에 나온 거는 내 이메일 계정이죠. 누구 계정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나오는 거니까요. 오른쪽 위라고 했습니다. 오른쪽 위. 예, 이게 전체적인 화면입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한 오른쪽 위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 내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이 기능을 보고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화면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내가 설정한 프로젝트 이름은 아이고 지워졌네. 예, 요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되죠. 예, 뭐 이름은 내가 실습하는 거에 따라서 이름을 좀 뒤에 다른 글씨를 붙여서 쓰기도 하니까 이것도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큰 구분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의미는 있죠. 프로그램 이름이니까. 메뉴들이 있고요.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이런 소프트웨어가 크라우딩, 즉 인터넷에 접속해서 구글 서버에서 제공이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기본적인 구성은 화면 하나, 둘, 셋, 넷 나오는데 이걸 다 뷰라고 얘기하고요. 팔레트 뷰, 이건 뷰어, 그다음 컴포넌트, 이건 프로퍼티, 그다음 미디어 이렇게 디자이너 창은 하나, 둘, 셋, 넷, 5개의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설명이 없이도 쭉 보고서
대충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사용법은 왼쪽에 있는 이 팔레트에 들어있는 이것들 있죠. 이게 부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 화면에다 배치해 줍니다. 마우스 끌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배치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 화면이 그대로 내 폰에 뜨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설계 단계고요. 그리고 여기다 어떤 걸 배치하게 되면 배치된 내용이 이 컴포넌트의 목록으로 리스트업 됩니다.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여기서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그림, 음악 파일, 동영상들이 있을 경우 여기서 업로드 파일을 눌러서 등록을 시켜줍니다. 그럼 미디어라는 데 등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컴포넌트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 중 내가 특정 속성, 글씨의 크기, 색깔, 배경 이런 걸 조정하고 싶을 땐 프로퍼티 창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팔레트는 이게 이제 부품이라고 그랬죠. 사용하는 여기 구성 요소들 밑에 다양한 것들이 또 추가로 있습니다. 이번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화면 대부분 연두색 근육이 나오죠. 부드럽게 초보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아까 보여줬던 화면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끝에 있는 걸 팔레트 패널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림 그릴 때 보면 이렇게 물감을 짜놓는 판때기 있죠? 그 붓으로 원하는 색을 골라내듯이 그런 용도로 팔레트라는 용어를 썼고요. 여기에 내가 내가 폰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여기 다 리스트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필요한 걸 끌어다가 여기다 배치만 해주면 되는 거죠. 팔레트 맨 왼쪽에 있고요. 네, 그렇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걸 뷰어라고 합니다. 이거는 폰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대충 감이 잡힐 겁니다. 이렇게 폰 모양이 나왔죠? 이걸 갖다 배치하게 되면 여기 그대로 표시가 되고 이대로 화면에 내 폰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여기서 끌어다 배치하면 바로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센서라든지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폰 뒤 내부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이 아래에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을 갖다 놨는데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밑에 표시됐다. 이런 거는 이건 화면에 표시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어떤 값을 제공하는 요소로 사용이 되는 거구나 라고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컴포넌트 창입니다. 컴포넌트 뷰. 이거는 팔레트에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끌어다 여기 뷰어에 설치하게 되면 여기 설치되어 있는 배치된 그것들에 대한 목록을 리스트를 여기다 제시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 있는지. 여기는 순서는 큰 의미 없습니다.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어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치된 것에 이름을 바꾸려면 여기 리네임이라는 버튼을 사용을 합니다. 해당하는 걸 선택을 하고 리네임을 누른 다음에 창이 열리면 거기서 새로운 값을 이름을 주면 되는 거고요. 필요 없으면 여기 딜리트 눌러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선택된 내용들은 바로 프로퍼티 창에 나오겠죠. 어쨌든 컴포넌트 창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디자인하는 이 화면, 폰 화면에 배치되어 있는 부품들이 나온다, 구성 요소들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미디어라는 창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멀티미디어, 그림, 음악, 동영상들의 파일이 필요하다 할 때 지금 이 작업은 구글 서버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림이나 음악 파일은 내 PC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구글 서버에 올려주는 거고요. 올려진 목록이 여기 표시가 됩니다. 이건 주로 픽처, 백그라운드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림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앱 프로그램의 아이콘 있죠. 우리 스마트폰에 뜨는 그 그림도 여기다 집어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미리 등록하고 등록된 내용을 표시하는 창입니다. 미디어. 지금 뭐뭐 하고 있는지 알죠? 팔레트, 뷰어, 컴포넌트, 미디어까지 했습니다. 오른쪽 맨 끝에 있는 프로퍼티 창입니다. 프로퍼티 창. 이거는 컴포넌트에 배치되어 있는 항목들, 객체들의 내부 속성 값들을 지정을 합니다. 속성 값이라고 그러면은 버튼을 배치했다면 버튼의 크기, 버튼의 색깔, 또 버튼의 다른 속성들 있죠. 활용을 할 건지 말 건지, 버튼 내에 표시된 글씨의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다른 객체일 때는 또 다른 속성들을 제시하겠죠. 늘 여기서 컴포넌트에서 선택된 거에 대한 것만 이 프로퍼티 창에 제시가 됩니다. 네, 많이 씁니다. 많이 써요. 이걸 많이 조절해 줘야지 화면이 좀 더 이쁘고 시인성 높게 나타납니다. 예, 다음 거 보겠습니다.
기본 화면은 다 설명한 것 같은데? 예, 디자이너 화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로 이 폰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을 설정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예, 그 다음 오른쪽 위에서 블록이라는 걸 주세요. 예, 디자이너하고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 점 주의 깊게 기억하고 있고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블록을 딱 누르게 되면 이쪽 화면 구성 완전히 바뀝니다. 크게 봐서 블록이 나오고 그 다음 뷰어가 나옵니다. 이 블록에서는 주로 앱 프로그램에서 어떤 버튼을 누르세요. 동작에 대한 정의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어떤 값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정의하죠. 앞에 디자이너는 화면에 표현되는 내용, 블록은 동작하는 내용,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됩니다. 이 블록에 보면 크게 봐서 이게 빌트인이라는 게 있어 기본적인 기능들, 화면 구성과 상관없이 기본으로 사용되는 기능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 스크린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이 실제로 내가 배치한 것들, 화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목록이 나오고요. 그거에 관련된 블록들이 제시됩니다. 뭐 이미 알겠지만 앱 인벤트는 블록 코딩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배울 때 별도로 우리가 명령어나 문법을 배울 필요 없이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내가 필요한 기능들만 불러다 배치하고 연결하게 되면 원하는 기능 수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문법 공부를 할 필요 없다. 프로그램 작성 시 발생하는 오타를 줄일 수 있답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 수업 중에 초기 한 2, 3주 동안에 교수님들이 골탕 먹는 거는 대부분 학생들의 오타거든요. 처음 하다 보니까 대소문자 구분 못하고 단어 모르고 명령어 모르고 띄어쓰기 잘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 블록 코딩 방식을 사용할 때 그런 문제가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다. 블록이라는 걸 쓰기 때문에 물론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를 위한 거고 초보자를 위하다 보니까 문제의 소지를 제거하는 거죠. 어쨌든 이 두 가지 기능으로 구성이 되고요. 지금 블록이라는 버튼을 눌렀다는 것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블록 편집기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 블록이라는 것 속에 빌트인과 스크린이 있습니다. 요건 내가 아까 앞에 디자인에서 배치한 그 객체들이 나오고요. 이 빌트인은 기본적인 기능들,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명령어들이 여기다 배치되어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쉽죠. 그리고 추가로 얘기하면은 작성하는 것 중에 블록 중에 오류가 있으면 여기에다 표시가 됩니다. 여기 뭐 워닝과 요게 워닝이고 요게 에러거든요. 에러가 있을 경우는 전혀 수행이 안 되는 거고요. 워닝이 발생됐을 경우는 잘못 수행될 우려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화면의 확대 축소에 대해서는 그냥 컨트롤 키를 누르고 스크롤바를 위로 올리고 내림으로써 화면 확대 축소가 되고요. 여기 배치된 객체는 마우스 당기면 드래그 앤 드롭이 됩니다. 요거는 뭔지 알죠?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삭제, 끌어다 집어넣으면 삭제가 됩니다. 아니면 해당 객체를 선택하고 딜리트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백팩이라고 합니다. 이 앱 인벤터에서는 복사하여 붙여넣기 기능이 없습니다. 단축키를 쓰는 기능이 없고요. 다 이 백팩이란 기능을 이용을 합니다. 복사하고 싶으면 해당하는 객체를 여기다 끌어다 집어넣게 되면 가방이 열리면서 저장이 되고요. 저장된 것, 복사해 놓은 걸 꺼내 쓰고 싶으면 이걸 누르면 여기 목록이 쭉 이렇게 제시가 되거든요. 거기서 원하는 블록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가 제공되지 않는 반면에 백팩이란 기능이 있어서 복사에 붙여넣기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백팩, 휴지통, 확대 축소, 그리고 오류 메시지 표시 이렇게만 기억해 주면 되겠죠. 다음 거 보겠습니다. 요청을 편집기 뷰어라고 그랬고요. 앞에서 이미 설명을 다 했네요. 확대 축소하는 방법, 백팩 쓰는 방법, 휴지통, 그 다음 오류 표시하는 방법, 그리고 사이즈는 특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용이 있는 범위에서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스크롤바 위로 아래로 막 잡아당기면 되는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은 배치된 블록을 정렬하는 기능도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해보기 바랍니다. 그 밖에 블록이 배치된 데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건 쓰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것도 아닌데 화면 구성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블록 화면이 훨씬 단순하죠. 창도 2개밖에 없고요. 그런 점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앱 프로그램 할 때 이 컴포넌트와 블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는 화면에 표시되는 것들 또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 어떤 객체란 말도 하고요. 컴포넌트 부품이란 표현도 많이 쓰거든요. 아니 구성 요소란 말도 쓰죠. 블록은 그거를 표현하는 건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거의 블록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블록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고 있네요. 봅시다. 이건 뭐야?
컴포넌트는 주로 디자이너에서 사용했던 그런 항목들이고, 블록에서 쓴 거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네요. 이게 뭔지 이거 깊이 있게 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조금 관심 있는 친구들은 좀 전문적으로 구분을 한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컴포넌트는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여기는 보이는 컴포넌트와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컴포넌트라는 건 버튼이라든지 박스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목록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 라벨과 텍스트 박스는 화면에 표시된 건 유사해 보이는데, 라벨은 주로 그림이나 글씨나 문자 표시용으로 많이 쓰고요. 출력용. 텍스트 박스는 출력과 입력이 동시에 가능한 그런 컴포넌트입니다. 컴포넌트. 이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는 텍스팅, 이건 문자입니다. 우리 SMS라고 했죠. Short Message Service, 문자 보내는 문자 기능, 또는 센서, 또 음성 지원, 이것도 센서거든요. 이런 기능들입니다. 이거는 어떤 정보나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화면에 바로 표시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여기서 공급된 데이터를 갖다가 표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디자이너 창에서 배치했을 때 이거는 화면에 표시가 되지 않고요. 화면 아래쪽에 이렇게 목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Non-Visible Component라고 아마 밑에 제목이 나올 겁니다. 블록은 크게 봐서 이벤트하고 반응형 프로시저 구출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된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이벤트는 버튼을 눌렀을 때, 문자가 도착했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한 어떤 변화가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그렇지 않고 반응형 프로시저도 함수라고도 해도 되고요. 동작이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소리를 내게 해라, 또는 이미지, 그림이 움직여라, 이런 것들입니다. 뭐 유사해 보이는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오케이? 요 정도 구분했으면 되지, 이것까지 뭐 쓰면서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습득됩니다. 네, 다음 단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이는 컴포넌트,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 앞에서도 많이 강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는 데이터를 공급하는, 제공하는 기능이고, 기능을 수행하려고 주로 폰에 내장된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센서들 많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시간에도 그런 거 과제로 제공을 했었습니다. 어떤 게 들어있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센서가 무슨 기능을 수행하는지 알고 있으라는 거죠. 보이는 컴포넌트는 버튼이라든지 텍스트 박스, 레이블 등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거 쓸 때 속성값을 잘 조정을 해줘야지 화면에 이쁘게 표시가 됩니다. width, 폭을 얘기하죠. height, 높이 얘기하죠. 텍스트 표시되는 문자 얘기합니다. 얼라인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건 정렬입니다. 오른쪽 맞춤, 왼쪽 맞춤, 위로 맞춤, 아래로 맞춤, 이런 용어들, 이런 거 기능을 설정하는 거죠. 백그라운드 컬러는 배경 색깔이 되겠죠. 폰트는 글자체, 모양, 뭐 기타 등등이 있고요. 여기 enable이라는 속성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객체를 버튼을 배치해서 그림을 배치했을 때 그걸 동작시킬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enable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 좀 true로 되어 있어야지 그 버튼은 제대로 동작을 합니다. 만약 enable을 꺼버리게 되면 속성창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버튼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enable이라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 동작 액션이죠. 이건 블록창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각 컴퓨터의 변화에 대처하는 동작을 액션이라고 합니다. 즉 동작이라고 합니다. 버튼 누른다든지 문자가 왔다든지, 이건 내가 하는 동작, 이거는 외부에서 데이터가 도착한 걸 폰이 아는 거, 폰을 흔들어 갖고 센서의 값이 변한다는 거, 내가 이동해서 GPS 좌표값이 변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동작이라고 합니다. 기존 프로그램들은 수치 계산에 치중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앱 프로그램이거든요. 스마트폰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앱에 발생된 이벤트에 반응하는 형식으로 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합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뭐 한다? 스마트폰을 흔들면 어떻게 한다? 내가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한다? 또 내가 말을 하면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걸 다 동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설명 그렇게 되어 있네요. 동작, 이렇게 이벤트라고도 하고요. 이벤트에 따른 뭐 대응,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 대처하는 일. 오케이. 네. 이벤트란 말이 또 있는데, 이제 대처하는 걸 좀 구분을 하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그 애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초기 이벤트, 처음에 앱을 실행했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하죠? 로고 내보내고, 그림 띄우고, 또는 현재 날짜나 시간을 확인해서 메시지 내보내고,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사용자 이벤트는 건 사용자가 버튼을 누른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터치로 쭉 드래그 앤 드롭을 한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겠죠. 타이머 이벤트. 요게 이제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자동으로 수행될 때 그 스마트폰 내에는 별도의 시계가 있어서 내가 특별히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일정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탁탁탁 동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은 기본적으로 타이머 이벤트를 다 사용을 합니다. 내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적이 나서 총을 쏜다든지 이동하고 움직이게 되죠. 특정한 시간 단위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걸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런 용도에 쓴다는 거죠. 애니메이션 이벤트는 뭐 이미지 스프라이트, 볼 이런 객체가 있는데 뭐 화면상에 어떤 캔버스 그림판을 만들어 놓고 여기 어떤 그림을 배치한 다음에 이 두 그림이 움직이면서 움직이게 할 수 있거든요. 움직이면서 서로 부딪힌다든지 겹쳐진다든지 이런 거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감지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애니메이션 이벤트라고 합니다. 한 3, 4주 차쯤 우리 한번 해볼 겁니다. 외부 이벤트는 뭐 문자가 도착했다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합니다. 뭐 인터넷상에서 어떤 값이 변화, 인터넷상에서 어떤 데이터를 불러와가지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처리된다. 이럴 때 쓰는 걸 외부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는 가만히 있지만 외부에서 데이터가 전달이 되면서 발생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앱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벤트 처리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면 그 사건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정의한 명령들의 모임, 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벤트란 말도 흔하게 씁시다. 늘 어떤 행사 뭐 이런 걸 보지 말고 모든 사건들, 모든 움직임, 변화를 다 이벤트라고 합니다. 네, 초기 이벤트, 이 뒤에 나온 이벤트 사항들은 좀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하면서 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초기 이벤트는 앞에도 설명했듯이 처음에 앱을 켜자마자 수행된 그런 작업들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메모리를 확보한다든지 화면을 초기화하고 이런 메시지를 내보낸다든지 하는 작업을 초기 이벤트라고 합니다. 앱이 수행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보이는 작업도 있고 보이지 않는 작업도 있습니다. 그런 걸 모두 초기 이벤트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은 사용자 이벤트입니다. 사용자 이벤트. 이건 사용자의 어떤 액션이 있었을 때, 즉 사용자가 일으키는 이벤트로 가장 자주 발생되는 유형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버튼을 눌렀을 때 클릭, 또는 버튼을 터치, 누른다는 게 누르는 거 클릭도 있지만 누르는 시점, 띄는 시점, 누르고 가만히 있는 시점을 구분을 하거든요. 됩니다. 그래서 터치다운 눌렀을 때, 누르고 오랫동안 누르고 있을 때 이런 식의 사용자 이벤트를 감지하는 거, 그거에 따라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사용자 이벤트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은 타이머 이벤트거든요. 게임 같은 데 많이 사용이 된다고 했고요. 애플은 혼자 스스로 움직일 때 어떤 시간이 되면 어떤 액션을 취해라, 어떤 변화가 있어라, 또 변화 있으면 몇 초 단위로 무슨 작업을 해라, 이러는데 주로 사용합니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자동으로 실행시켜주는 그런 동작 유형을 타이머 이벤트라고 하고요. 애니메이션, 게임 같은 데 많이 활용이 됩니다. 조금 이제 사용법을 익힌 다음에 하면 좋습니다. 이건 볼이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좌표값을 10씩 증가시키는 거네요.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이벤트입니다. 이건 캔버스라는 그림이 표시되는 영역을 캔버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속에 그림을 이렇게 배치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돌아다니면서 발생되는 어떤 사건, 이벤트를 감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림이 서로 충돌했다든지 가장자리에 붙었다든지 이런 게 감지가 됩니다. 우리는 별도 프레임 안 해도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순한 작업이거든요. 일반 폰에서 일반 연기주를 할 때는 굉장히 험한 일인데 안드로이드 OS에서 동작하는 앱 인벤터 같은 경우는 쉽게 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이벤트, 그림 간의 이벤트를 감지하는 거다. 이벤트 효과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외부 이벤트, 폰에 문자가 들어오는 거, GPS 정보가 바뀐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외부 이벤트랍니다. 폰 바깥쪽에서 발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동작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문자, GPS. GPS의 동작 원리도 한번 시간 나오면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이거 한번 과제를 한번 내야겠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보자.
조건을 검사하는 블럭인데 요건 이제 보다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래밍 요소가 좀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뭐 프로그램을 좀 할 줄 아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컴페어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런 식으로 블럭에 동작하는 내용을 설명을 해줍니다. 클릭 아까 봤었죠. 그리고 조건이죠. 조건이란 건 참, 거짓, 크다, 작다, 같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크다, 작다, 같다. 이거 조건은 컴퓨터가 비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결과는 참이냐, 거짓이냐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 명령은 if라고 합니다. 블럭 앞에 if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조건, 여기 조건 나왔죠? 여기 조건이 쭉 나오는데 이 조건이 참이면 then이라는 요 뒤에 있는 명령을 수행을 하고요. 아니면 수행 안 합니다. 만일 아닌 조건도 하고 싶으면 여기 else라고 있죠? else란 조건 뒤에다가 해당하는 블록을 기술해 주게 되면 내가 그 결과 이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참이면 예, 거짓이면 예를 수행하도록 하죠. 이런 조건은 이렇게 중첩되게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다 배운 겁니다. 기본적인 사항이요. 요거는 뭐 2주차나 3주차쯤 들어가서 우리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검사하는 블록이 있다. 그거는 if라고 한다. if, 만일 라고 하죠. if라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복하는 블록입니다. 컴퓨터를 쓰는 이유는 뭐죠?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작업을 수행을 아주 빠르게 한다. 그리고 짜증도 안 내고 그걸 기억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때 사용되는 명령은 for라는 명령입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반복이에요. 반복하려면 기준이 있어요. 몇 번 해야 되느냐. 그 기준을 설정해야 되죠. 5번. 그렇게 되면은 1부터 5까지 일씩 증가시키면서 해라. 이런 기본적인 조건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좀 귀찮아 보이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나중에 데이터로 활용이 되니까요. 일단 반복하는 블록이 있다는 거, 그때 쓰는 명령이 for라는 게 있다는 거 알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while이라는 명령도 사용을 합니다. 이 내용은 전문 프로그램 언어 명령어들이거든요. 이걸 쓰는데 우리 블록으로 돼서 쉽게 쓸 거고요. 일반 프로그램 언어를 아는 친구들은 이미 다 뭐 감 잡았을 거고요. 반복문. 오케이. 넘어가면 되죠. 조건문 뭐였죠? 조건문은 if, 반복문은 for. 이 두 가지 명령만 알면 됩니다. while문, 뭐 for문으로도 커버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쓸 건 쓸 겁니다. 오케이. 뭐 기억하는 블록, 메모리 된다는 거죠. 이때 보면 이거는 별도로 variable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initialize 초기화해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그리고 요게 변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장되는 내용이죠. 이 앱 인벤트에서 사용된 변수는 숫자와 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숫자에 문자 넣어도 되고요. 문자에 숫자 넣어도 됩니다. 오케이? 뭐 그 밖에 전문적으로 리스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모르지 이런 거. 리스트 이런 건 나중에 설명한. 나쁜 점은 배열이 안 됩니다. 배열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리스트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는 최근에 나온 프로그램 언어의 공통점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프로그램 언어는 대부분 배열이나 포인터 같은 거, 포인터 제공 안 하고요. 배열도 기능을 죽이는 추세고요. 리스트를 더 많이 활용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뭐 전문 분야긴 한데 리스트를 쓰면 좋은 점이 많거든요. 메모리 효율이 높다, 사용이 간편하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나쁜 점은 배열을 쓰는 것보다 초보자 입장에서 생각을 좀 더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게 있죠. 네, 어쨌든 기억하는 블록이 따로 있어서 특정한 변수를 선언하고 거기에 값을 지정할 때 주로 변수 선언할 때입니다. 그때 이런 거 사용을 합니다. 어렵진 않아요. 통과. 웹과 대화하는 블록인데 보통 앱은 폰 안에 저장된 정보만 사용해도 되지만 웹과 통신하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앱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앱 인벤트에서는 웹페이지를 그대로 표시하기도 하고 웹페이지에 API 데이터를 요청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쓸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요건 후반부에 쓸 겁니다. 후반부에서 웹DB 쓰는 거, 데이터베이스 쓰는 거 일부 하는 거 하고 기회가 된다면 막판에 시간 좀 되면 뭐 기상청 DB 접속해서 일기예보, 뭐 먼지, 미세먼지 그런 거 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가능하면 뭐 한번 시도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웹 데이터를 불러다가 그 내용을 분석을 해갖고 내 앱에다가 별도로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공공DB 이용한다. 공공 데이터베이스 이용하는 게 다 이 서비스들입니다. 기상청, 뭐 경찰청 접속해서 뭐 버스 정보, 즉 버스가 어디 있는지, 몇 명 탔는지, 언제 도착한 이런 것도 거기에 그 경찰청 아닌가? 네, 그런 DB도 갖다 쓸 수 있습니다. 물론 DB 소유자가 데이터를 공유한다고 공공 DB 공개를
한 경우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게 기상청 데이터는 공유가 되고 있거든요. 예, 욕심은 있는데 여러분하고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요건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뭐 앞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앱을 개발할 때는 먼저 무엇을 짤지 아이디어 내고 계획한 다음에 설계를 하죠. 이 설계라는 게 지금 앱 인벤터에서 디자이너하고 블록 맨날 그게 바로 설계가 되는 거죠. 개발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사용자가 테스팅을 하고 그것이 된 점검을 받은 다음에 오픈이 되는 거죠. 이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 이런 이유입니다. 만드는 앱의 잠정 사용자를 가급적 빨리 일찍 그리고 자주 면담해라. 즉 정확히 요구를 파악해라 그 소리고요. 간단한 초기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기능을 추가해내라. 처음부터 한 방에 다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라 이겁니다. 요구사항 명확히 파악하고 천천히 하나씩 해라 이 소리입니다. 하나에 하나씩 씩 기능을 코팅하면서 테스팅하는 겁니다. 한 번에 하지 마세요. 다 그렇게 합니다.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한 방에 하는 건 없습니다. 코딩할 때 논리의 흐름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얘기해도 말이 통해야 되고 말이 되는 걸 해야 됩니다. 1 더하기 1 하면 1 더하기 1이라는 데이터를 적고 연산자 적고 데이터를 적어라 이런 식의 규칙이 있듯이 그런 건 솔직히 논리거든요. 네, 그런 거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작업을 할 때 크게 만들면 나누고 어려운 것도 층을 만들어라. 어려운 건 좀 구분해라. 아니 너무 어려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주석을 달아라는데 앱 인벤터 주석 달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가능 설명을 안 하는데 달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게 좋고요. 가장 좋은 거는 예, 블록을 만들 때 원리를 먼저 연필이나 종이에다 먼저 써가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다른 프로그램 할 때는 순서도를 좀 강조를 하는데 순서도 먼저 그리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구상 계획 단계거든요. 이걸 잘 해놔야지 프로그램이 참 완성도 높고 문제없게 작성이 되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강의할 때 그런 스타일로 해보겠습니다. 예, 이 정도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살펴보기 바라는 거고요. 이런 절차를 밟는다는 거 알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천천히 작게 하는 겁니다. 앱 디버깅 기능은 있는데 별도로 설명을 수업 시간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이거는 이제 블록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볼 수 있는 기능이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기능인데 그냥 안 한다고 하긴 뭐한데 가능하면은 뭐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잘 안 썼거든요. 너무 쉽다 보니까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 바로 쉽다는 소리는 만들기도 쉬운 것뿐만 아니라 실행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나중에 실행되면 어떻게 나올지 미리 돌려봐 라는 걸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앞에서 에뮬레이터 기능을 다음 시간에 바로 설명을 할 건데 에뮬레이터도 가능하면 쓸 필요가 없거든요. 뭐 해보면 알겠죠. 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예, 블록입니다. 컨트롤 블록이라는 게 이런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은 뭐 시간 되고 한번 쭉 살펴보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if 명령에 대한 블록의 종류입니다. 그걸 컨트롤 블록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로직 블록이다.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참이다, 거짓이다, 같다, 다르다, and, or와 논리 연산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이 정도 알아주면 됩니다. 이미 다 쓸 건데 이 빌트인에 들어있는 로직이란 블록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의도로 해놓은 건데 강의 시간 길어지면 학생들이 많이 싫어하기 때문에 뭐가 있는지만 가볍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스라는 블록이 있어. 물론 빌트인에 들어있는 내용이 수학적인 연산에 대해 함수를 여기서 주로 제공을 합니다. 개수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는 주로 요 정도까지 쓸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요 정도 반올림하는 거 쓸 거고요. 랜덤하는 거 쓸 거고요. 요거 쓰겠구나. 요 정도 쓸 겁니다. 많지만 전문적인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매스라는 곳에 수학적인 함수 연산자들이 들어있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 텍스트입니다. 문자에 대한 처리들이 있습니다. 빈칸이라든지 문자를 여러 개 합쳐서 새로운 문자를 만든다든지 문자의 길이, 문자가 지금 그 문자가 어떤 객체 라벨이라는 거 아까 썼죠. 거기에 문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합니다. 나머지 기능은 뭐 필요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기능들이거든요. 나중에 음성 인식 같은 거 할 때 이 기능들은 사용할 계획입니다.
텍스트는 문자 처리 이렇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 리스트는 데이터를 표현하는 한 형식이거든요. 이거 일반인들 비전공자들은 이해하기 힘든 거고요. 전공자라 하더라도 2학년 이상일 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필요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록이에요, 목록. 어떤 변수에다가 값을 저장하는데 하나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묶어서 리스트, 목록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네, 이거 나중에 설명하고 지금은 이해 안 되고요. 한 두 번쯤 쓸 것 같아요. 두세 번 정도 쓸 계획입니다. 알고 있으면 똑똑하다고 하죠. 네, 다음은 컬러입니다. 네, 화면을 이쁘게 구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색깔을 지정해야 되죠. 배경 색깔 아니면 텍스트 색깔 이럴 때 주는 건데 솔직히 우리가 색깔 이름을 잘 모르잖아요. 이거 무슨 색이죠? 이거 흰색, 이거 검정색. 예. 그럼 이거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 그럼 이거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 이거 똥색, 고동색. 그럼 이거 무슨 색이에요? 이런 식으로 색깔이 대여섯 개만 넘어가도 우리는 색깔 이름을 나타낼 수가 없거든요. 또 색은 아주 미세한 차이를 가져도 다른 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빈밴드는 기본적으로 컬러 블록들이 제시를 합니다. 물론 자바나 HTML이나 아니면 자바스크립트를 한 친구들은 그 컬러 코드 있죠. 그걸 써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컬러 코드를 만들어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은 아니니까요. 우린 단순하잖아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흰색, 검은색 요 정도밖에 쓰지 않을 겁니다. 그때 쓰는 겁니다. 색깔을 지정하는 블록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죠. 일단 베리어블 이게 이제 값을 저장하는 변수라는 겁니다. 변수인데 베리어블 이걸 누르면 나타나거든요. 초기값을 설정하는 거, 저장된 값을 불러내는 거, 새로운 값을 저장하는 거 이런 거랍니다. 또 요거는 요건 지역 변수라는 거거든요. 그 변수가 유효하게 이것들은 전체 그 블록 창에서 100% 어디든지 다 쓸 수 있는 그런 변수입니다. 즉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는 방입니다. 방 이름이고요. 변수라는 건 방 이름이거든요. 값이 저장되어 있는 다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요 밑에 걸 쓰게 되면 특정한 구역에서만 그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거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별거 아니에요. 통과. 그다음 프로시저. 요거는 한 4주, 5주 차에 나올 건데 함수입니다. 내가 어떤 작업을 처리하는데 그 작업이 여기저기 반복적으로 쓰여.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이 버튼 누를 때도 이 일을 해야 되고 요 버튼 누를 때 그 일을 해야 돼. 그럴 때 이 버튼과 요 버튼에다가 각각 블록을 모아서 기능을 다 정해야 귀찮다는 거죠. 그러면 공통사항이네 옆으로 빼가지고 프로시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럼 나중에 그 이름만 불렀으면 되죠. 이렇게 두 가지. 일만 처리하고 끝나는 경우 일을 처리하고 요 소켓 있죠. 값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끌어대놓고 만들고 이름을 요 속에 이름을 고쳐주게 되면 요게 추가로 블록이 계속 추가됩니다. 여기 추가되면서 나옵니다. 내가 만든 블록이 표시가 된다는 거죠. 요거 한 4, 5주쯤에 할 테니까 그때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작업들의 묶음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마지막 화면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설명했죠? 앱 인벤터라는 거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방법, 화면의 구성, 화면 내용 내 블록과 디자이너 창인데 거기서 각각 뭔지 주로 설명한 거는 아까 바로 직전에 설명한 거는 블록 창에 있는 빌트인 항목들이거든요. 그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어려운 사항입니다. 외울 필요 없고요. 편하게 하고 쉽게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겁내지 말고. 예,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